보전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101번 사방사업의 직접 간접적 효과입니다. 122의 1교시에서 사방사업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산지 침식과 토사유출 방지, 그리고 산복과 계암 붕괴 방지, 삼각 고정 및 땅 밀림 방지, 그리고 계산 기울기 완화 및 계류 생태계 보전, 모래 달림 고정과 해안 방지림 형성, 홍수 조절과 수원 함량, 항구 및 항만의 토사 퇴적 방지, 그리고 저수지 탄갱, 갱도의 탄광의 갱도를 말합니다. 탄갱의 농경지의 매물 방지, 그리고 국토 보전, 그리고 사방사업의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각종 용수 보전, 그 다음에 하천 공작물의 보호, 경지와 택지의 조성, 계류 보전을 통해 계곡과 택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택지에서의 유출 투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시킵니다. 자연 환경의 복구 및 보전이 간접적 효과이며 기능면에서 살펴보면 재해방지 효과, 산림자원 생산 기반 조성 효과, 수자원 함량 효과, 생활환경 보전 효과, 정책상의 효과, 기타 경관보호 및 휴양과 습치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산판 사방기술교본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2번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에서의 사방댐의 유형 등입니다. 113회 1교시에서 사방댐 측벽의 설계 및 시공기준, 그리고 120회 1교시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에 따른 사방댐 방수로 134회 1교시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에 따른 사방댐의 유형, 기본원칙, 그리고 위치 선정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방댐의 유형은 중력식 사방댐과 버팀식 사방댐, 복합식 사방댐으로 나눕니다. 먼저 중력식 사방댐은 토석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콘크리트 사방댐, 전석 사방댐, 블록 사방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버팀식 사방댐은 유목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버트리스, 스크린, 슬리트 등이 있습니다. 복합식 사방댐은 토석, 유목의 동시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다기능 사방댐, 빈크림 사방댐, 콘크린 사방댐 등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방댐의 유형과 구조 형태는 주요 시설 목적, 토석 차단, 유목 차단, 저수 등의 시설 목적과 사용 재료, 콘크리트, 전석, 견치석, 철강제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민 의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합니다. 사방댐 위치 선정은 상류부가 넓고 댐 자리의 계류폭이 좁은 곳, 그리고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의 하류부, 가급적 안반이 노출되어 있거나 집안이 안반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 그리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댐의 안정성으로 시설 재료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과 입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되 전도, 활동, 내부 응력 및 집안 기지력 등 외력에 대한 안정을 갖도록 합니다. 파괴에 대한 안정 조건, 응력도는 댐 본체 각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집안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조건은 사방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기초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높이 등 크기는 사방댐의 크기, 길이, 높이, 폭은 계류의 폭과 기울기, 집수구역의 넓이, 토석 유출의 상량, 시공 목적, 집안의 상황, 시공 지점의 상태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계류의 특성에 따라 사방댐의 상류 또는 인근의 소계류의 분댐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소형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도를 횡단하는 계류의
상단부 50m 내외의 지점에는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사방댐을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저사선은 사방댐의 상류측에 형성된 저사선의 기울기는 현재의 괴르바닥 기울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내외가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인자 토석의 크기와 유역면적에 의한 계획기울기 추정치를 적용합니다. 다음 방수로는 댐 본체 하류면 반수면의 끝부분, 물바지 부위와 양쪽 기슭의 지질, 그리고 댐 시설 지점 상하류의 양쪽 기슭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댐이 시설되는 지점의 하류면 끝 부위에 양쪽 기슭 및 계륵바닥에 좋은 안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로를 어느 한쪽 기슭에 치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하류의 계류 양편에 농경지나 가옥 등이 있을 때는 물이 흐르는 깊이와 댐의 방향을 고려하여 방수로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방수로의 형상은 역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하며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대1을 표준으로 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하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댐 어깨는 양쪽 끝부분이 안반인 경우에는 1에서 2m 내외, 토사인 경우에는 2에서 3m 이상으로 충분히 넣어야 합니다. 댐마루는 양쪽 기슭을 향하여 오르막 기울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댐 단면 및 기울기는 댐 본체 하류면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사방댐 단면에 의해 결정하되 댐의 이오고 및 떠내려올 토석의 최대 크기, 저수되는 물의 깊이, 상류측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댐 본체 상류면의 기울기는 전석댐, 콘크리트 사방댐의 댐인 경우 수직으로 하거나 1대 0.1에서 0.15 하되 현재 저사선 등을 참고하여 토석이 많이 퇴적되는 계류에서는 급하게 쇄굴이 심한 경우에는 완만하게 합니다. 중력직 사방댐의 마루 선단의 두께는 유속, 떠내려올 토석의 최대 크기, 원류하는 물의 깊이, 상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으로 합니다. 떠내려올 토석의 크기가 작은 계류에서는 0.8m 이상, 일반 계류에서는 1.5m 이상, 그리고 홍수로 큰 토석이 떠내려올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m 이상,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토석이 대량 떠내려올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취급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에서 3m 내외로 설치합니다. 물빼기 구멍은 사방댐의 관리를 위해 댐 본체를 관통하는 물빼기 구멍과 물을 제어하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수 기능이 필요한 사방댐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상류 보조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본댐의 물빼기 구멍은 상류 보조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물방석에 고인 물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바지는 방수로를 넘어 떨어진 물과 토석, 유목의 충격으로 계류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댐 본체 하류면에 접속하여 적정 두께의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사방댐의 상류에서 큰 토석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방석이나 보조댐도 함께 설치합니다. 물바지는 댐 본체 그리고 측벽과 분리되도록 설치하며 물바지의 길이는 유효고의 1.5에서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바지는 바닥이 암석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돌림은 댐 본체 하류면의 하단에 있는 흙이 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물바지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안반까지 깊게 파야 합니다. 측벽은 물바지 부분에 양쪽 기슭이 침식될 우려가 있거나 물바지 부분에서 물 흐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측벽을 설치합니다. 측벽의 높이는 방수로의 위치와 높이, 물이 흐르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 유량을 안전하게 유출시킬 수 있도록 방수로 깊이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측벽의 마루 높이는 원칙적으로 보조댐의 어깨 높이와 같게 합니다. 양쪽 기슭이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피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측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사방사업 설계, 시공, 세부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3번 산림토목 사업의 감리의 범위 및 선정 기준입니다. 98회 4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 그리고 감리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113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지복구공사에서 감리는 살펴보면 복구 의무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무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리고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을 살펴보면 산지 전용과 산지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토속 채취인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이상, 토사 채취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먼저 시공계획과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그 다음에 시공자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며 설계 변경의 적정성 검토와 확인을 합니다. 그 밖에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업무 범위로 합니다. 다음 산지복구공사 감리자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는 산지복구의 감리는 공사비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고 공사비 10억 원 이하일 때는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인력을 배치합니다. 먼저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과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자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공사비 10억 원 초과하는 규모의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는 기술 특급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과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자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토픽 104번 사방사업의 시공감리에서의 업무와 수행 방법입니다. 86회 3교시에서 사방사업 시공감리원의 업무와 수행 방법, 그리고 105회 1교시에서 사방사업 시공감리의 설계 검토 사항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한 사방사업의 시공감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방사업 설계감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리대상 사방사업은 건당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이어야 사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건당 공사비가 2억 원 미만인 사업도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의 배치 기준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은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공학자 1명, 그리고 공사금액 5억 원에서 10억 원은 특급 산림공학 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 기술자 2명,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2급 또는 특급 산림공학 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 기술자 2명. 단 감리원은 3개소 계약건까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리원의 기본 업무를 살펴보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과 시공 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그리고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 그다음에 설계도서와 공사 시방사의 적합성 확인, 그리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시공자가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구조물 구역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용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 관리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에 대한 확인, 지도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합니다. 사방 현장에서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를 지도합니다.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합니다. 완공 도면의 검토와 완공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 분석 또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를 하고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입회합니다. 감리원의 업무 수행 방법을 보면 감리원은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 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조 내용과 매몰 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리원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원은 사업 시행자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 2015년 산림청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에 그 업무지침은 폐지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방사업 시공감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에 따라 산림기술 용역자 또는 산림 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 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 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사업 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기준을 보면 법 25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의 감리는 공사비 2억 원 이하일 경우는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을 배치하고 공사비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또한 공사비 10억 원 초과할 때는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 시행업자는 산림사업에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자와 산림사업 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 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불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림사업 설계와 감리의 범위 등을 살펴보면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림사업을 말합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입니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산림사업의 감리를 살펴보면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산림사업의 시행계획과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설계도와 설계서에서 및 사업시방서의 검토,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사업 현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과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다음 사방사업법 제8조의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 등을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8조 1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과 각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은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감리 및 감리, 시공지도 및 감리이고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은 건당 공사 금액의 규모가 2억 원 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공 및 시공지도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하는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토픽 105번 산림토목사업의 감리 절차입니다. 89회 3교시에서 산림토목사업의 감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토목사업의 범위를 보면 산림토목사업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주요 분야는 사방, 임도 분야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리자는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감리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등입니다. 감리원은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시공감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 현장에 대한 정기감리, 월이해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발주청 또는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감리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리 완료계, 감리원 근무상황부, 감리일지 등입니다. 토픽 106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에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그리고 대상사업입니다. 93회 4교시에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방법, 대상사업, 그리고 129회 2교시에서 사방사업을 대상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살펴보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평가 대상 사업을 보면 추정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의 사방 사업입니다. 추정 공사 금액이라 함은 사방 사업 시행자가 사방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 면적, 거리, 개수의 예산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 사업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업, 산사태 복구 사업, 산지 보존 사업, 산지 복원 사업, 해안 반계림 조성 사업 등입니다. 사업 대상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다음의 사방 사업입니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 계류 보존 사업, 계류 복원 사업입니다. 평가위원회 위촉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 명예교수를 포함합니다.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산림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입니다. 타당성 평가의 기준을 보면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그리고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거나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합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방사업 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보면 평가 시기는 사방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방사업 실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하고, 평가자는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은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자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 업무 처리 규정 2022년 개정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와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 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그리고 당해 지역의 피해 발생, 산사태 토성류의 이력, 그리고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 제한사항과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이망과 지형, 지질의 특성, 그리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산림보호법 제18조 2에 따른 특별 산림보호 대상종의 서식 여부, 현장의 장비, 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등, 그리고 주요 공작물 배치 등 평가 대상지를 구획한 수치 지형도 5,000분의 1, 그리고 기본 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계략 공사비의 추정 등이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산지 사방 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 예방 사업은 산사태 발생 위험 등급 분석, 그리고 추가 피해 없이 자연 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산사태 발생 가능 정도 및 토사 유출 위험 정도 분석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 사업은 산사태 피해 원인과 토사 유출 위험 정도의 분석, 그리고 추가 피해 없이 자연 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음 산지 보존 사업은 산사태 발생 위험 등급 분석을 하고 토사 유출, 붕괴, 침식 위험 정도의 분석, 그리고 새로운 식생 정착 등 자연 복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산지 복원 사업은 산사태 발생 위험 등급을 분석하고 기반 안정 및 식생 복원의 난이도와 방법, 그리고 주변에 자생하는 향토, 초류, 수목의 우전종, 그리고 토사 유출, 붕괴, 침식
위험 정도 분석, 그리고 자연 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다음 해안 사방 사업은 먼저 해안 방제림 조정 사업으로 경관 창출, 국토 보전 및 지역 발전의 기여도 등과 해안 시설의 현황, 그다음에 해양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적지적소한 활착과 생장이 가능한 초류, 수목, 그다음에 해일, 풍랑, 모래날림, 염분 피해의 위험 정도의 분석, 그리고 만조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를 평가합니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경관 창출, 국토 보전 및 지역 발전의 기여도 등과 해안 시설의 현황, 그다음에 해양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일, 풍랑, 모래날림, 염분 피해 위험 정도의 분석, 그리고 해안 침식 진행 상태 등을 평가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야계 사방 사업에서의 계류 보존 사업은 상류 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성류 유출의 위험 정도의 분석과 계류 양쪽 사면의 침식 위험 정도의 분석, 그리고 유역 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을 현지 여건을 평가하고 수서 동물 서식 유무와 계류 보존 사업의 계곡의 변형, 생태 파괴,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제시합니다. 생태 통로의 설치 필요성 등을 평가 내용으로 합니다. 계류 복원 사업은 평가 내용으로 상류 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성류 유출의 위험 정도 분석, 그리고 유역 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과 계류 주변에 자생하는 향토, 초본, 수목의 우점종, 기반 안정 및 식생복원의 난이도와 방법, 수서동물의 서식 유무, 그다음에 생태 통로의 설치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은 상류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 지역의 토성류 발생량을 분석합니다. 산사태, 토성류 유출의 위험 정도를 시뮬레이션하여 수치를 분석하고 범용 토사 유실 공식 USLE 및 해당 산림유역의 유사 전달료를 이용하여 평시 연간 잠재적 유출 토사량을 산정합니다.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 파괴,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방댐의 형식, 투가형, 일부 투가형, 불투가형의 제시와 선택 사유를 평가합니다. 유역 면적, 저사효과, 계류폭, 계류의 종단 경사도, 노출 안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과 생태 통로 어도의 설치 필요성, 그리고 사방댐 상하류의 개통적 사방 사업을 위한 주요 공작물 검토를 평가 내용을 합니다.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평가 내용의 공통사항과 해당 사업에 적합한 내용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합니다. 토픽 107번 배수시설의 배수 방식입니다. 98회 4교시에서 사방사업에서 수로의 중요성을 쓰고 집중 배수 방식과 분산 배수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비탈의 배수 처리를 살펴보면 비탈의 배수는 비탈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비탈 붕괴의 방지를 위해서는 비탈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배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비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의 설치는 안전공법의 시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탈의 지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루 분산 처리와 무루 집중 처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의 분산 처리는 유속을 완화하여 심식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탈 안전공법을 시공하면서 식생을 도입하면 비탈에서 유하는 물이
식생에, 줄기에 충돌하여 유속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의 집중 처리는 비탈의 규모가 큰 대형 비탈은 경우에 의해 비탈에 유효하는 물의 양이 많아 유속이 증가하면 침식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탈은 물의 분산 처리가 곤란하므로 집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집중하여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저항력이 있는 재료를 이용해야 하며 종래에는 콘크리트 U자관을 사용하는 개거 방식의 수로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물의 집중 처리는 배수로의 설계에 물의 유출량을 예측 적용해야 하며 그 지역의 강우량과 단기간의 강우 강도 등을 조사하여 배수로의 단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탈의 최상부, 즉 어깨부분 3비탈 어깨는 털토비탈과 본땅과의 관계부가 토질 및 식생의 불연속면이 되므로 침식에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8번 산림순문에서의 물의 순환입니다. 130의 3교시에서 물순환 과정에서 산림생태계 역할을 산림순문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산림순문 현상과 관련하여 산림식생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산림유역에서 내린 강수는 지형, 토양, 지질 그리고 식생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아 양적,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유출하며 강수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유출됩니다. 여기서 유역이란 하천의 이무지점에 집수되는 물 유출량의 근간이 되는 강수가 낙하하는 전 지역을 말합니다. 집수구역과 동요이며 통상은 인접유역과는 지형상의 분수계, 즉 지표 수분수계에 의하여 경계됩니다. 또한 강수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분으로 비, 눈, 우박, 이슬비, 진눈깨비 등이 있습니다. 강수량 관측기간의 미리는 일정 기간, 시간 내의 강수의 양으로 관측은 0.1mm 이상을 강수량으로 기록하며 측정에는 우량계, 보통 우량계, 자기 우량계를 사용합니다.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물이 대기권, 육수권 및 해안권을 이동 순환하는 것을 수문학적 순환 또는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즉 산림유역에 내린 우수의 일부분은 직접 임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일부분은 임지에 도달하지 않고 식물체에 포착하여 보유됩니다. 그리고 보유된 강수의 일부분은 곧 임지로 떨어지거나 또는 식물체의 표면을 따라 임지에 도달하며 나머지는 주로 피가 갠 후 증발하여 대기로 환원됩니다. 그림은 산림지대에 있어서의 물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강수가 내리면 일부는 증발하고 강수가 내리면 증발산을 식물에 합니다. 또 지표 유출에서 하천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며 지표면 근계지역 산림토양에서 중간 유출이 되어 또 하천으로 편입됩니다. 산림토양에서는 기암에서 대수층으로 침투되고 지하수가 유출되어 다시 바다로 갑니다. 임지에 도달한 강수는 토양 공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땅속으로 침입합니다. 강수가 지속되거나 강우 강도가 강해져 강수량이 많을 때에는 땅속으로 침입하지 못한 물이 생겨 지표의 웅덩이에 저류되며 양이 많아지면 경사가 낮은 쪽으로 지표를 따라 유하합니다. 또한 땅속에 침투한 물은 토층의 공급에 보유됩니다. 침투수가 많을 때에는 그 일부분이 토양 공급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지하수와 합류하며 일부분은 지하수에 합류하기 전에 토층의 밀도가 다른 층의 경사에 따라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계류로 침출하여 용수가 됩니다. 한편 땅속으로 침투한 물은 일부분은 모관 상승을 하여 재차 임지 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증발하여 대기로 환원되며 다른 일부분은 식물에 의하여 흡수되거나 증발되어 역시 대기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계류에 도달한 물은 직접 수면에 도달한 강수와 합쳐 일부분은 증발하여 대기로 환원되지만 대부분은 유하여 바다에 도달하여 물의 순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물의 순환 과정에서의 산림의 역할은 산림수문학적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은 증산작용에 의하여 지표면의 열 환경을 완화합니다. 또한 산림의 파괴는 지표의 열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증산량을 감소시켜 물순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은 물질 생산을 하며 물질 순환에도 깊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순환 과정에서 산림 토양이 형성됩니다. 산림 토양은 지표 주변의 유출수의 경로를 결정하며 하천의 홍수나 갈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출수의 경로는 지표의 침식 형태를 결정하며 침식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하천의 홍수나 갈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출수의 경로는 지표의 침식 형태를 결정하며 침식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지의 표면 침식을 그리고 산림지는 붕괴형의 침식을 발생시킵니다. 산림과 산림토양은 하천의 토사 함유량과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산림이 물의 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증산, 차단 증발, 수간류, 지하수류, 그리고 하천류, 포화, 불포화, 침투류, 표면류 및 수관, 통과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은 2008년도 일본 생태학회에서의 산림지대에서의 물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증산이 있고 차단 증발, 수목이한 차단 증발, 그리고 수간류가 있으며 지하수를 포함 하천류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 불포화, 침투류로 표면류가 있으며 수관을 통과하는 수관 통과후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산림 유역의 수면 현상에서 산림과 물 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순환으로 물은 액체, 고체, 기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장소에 따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변화합니다. 해수나 육수는 태양에너지로 따뜻하여져 그 일부가 수증기로 되고 대기 중에 퍼져 구름을 만들기도 하며 비나 눈으로 되어 다시 해양, 육지에 돌아오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큰 폭으로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구 전체의 1년간의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 즉 기체화와 액체화의 양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의 많은 양은 곧바로 바다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기단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비나 눈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물의 순환 경로의 변화는 육지에서도 일어나며 어떤 지역에서 증발된 물이 바람에 운반되어 다른 지역에서 눈이나 비로 내려집니다. 지표에 도달한 강수의 일부는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지표를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른 것은 중력으로 흙의 빈틈으로 통해 스며듭니다. 지중해 스며든 물의 일부는 모간 장력으로 다시 지표에 올라와 증발하기도 하고 식물에 흡수되어 증산에 의해 대기 중에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기암 등의 빈틈으로 들어가서 깊은 지하수가 되거나 지중해 흘러들어가 하천에 유입됩니다. 하천으로 들어간 물은 증발되거나 지하수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물의 순환을 수문학적 순환 또는 간단히 물의 순환이라고 하며 이 순환의 세부 경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지구상의 물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겁니다.
IT는 차단 손실을 말하며 T는 증산량을 말합니다. 산림에서 그리고 ES 플러스 O는 토양과 수분의 증발량을 말합니다. 대기적으로 증발상이 돼서 대기적으로 나가고 강수가 내리면 다시 지상류로 흘러가고 지중수는 다시 저류돼서 해양으로 갑니다. 또한 바다에서도 증발이 되고 또 강수로 다시 또 내리는 그런 형태의 물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순환과 산림의 역할을 살펴보면 물순환 과정에서 산림 생태의 역할은 산림수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은 증산작용에 의해 지표면의 열 환경을 완화하기 때문에 산림의 대규모적인 소실은 지표의 열 환경을 국소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증산량의 감소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물순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은 물질 생산을 수행하고 동시에 물질 순환에 깊이 관여한 순환의 과정에서 산림토양이 형성됩니다. 산림토양과 산림의 유무는 지표 주변의 강우 유출 경로를 결정하고 홍수나 갈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하천의 토사 함유량과 수질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강우 유출 경로는 지표의 침식 형태를 결정하고 침식량의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며 나지에서는 표면 침식이 많이 발생하지만 산림지에서는 붕괴형 침식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림 수문 현상과 관련하여 산림식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산림식생은 토양 침식을 저지합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이 달라지면 홍수 시에 산림의 주요 역할이 반감됩니다. 침식된 도로와 수로에서 생긴 침식토양은 하상을 높이고 홍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토사와 유목은 봄나무와 저수지에 쌓여 피해를 줍니다. 나무의 뿌리는 경사지에서도 토양을 결집함으로 중력 침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산림은 수온 함량 효과가 큽니다. 산림에서의 증발산량은 다른 식생보다 크기 때문에 산림토양은 봄, 가을에 좀 더 건조해집니다. 이때 비가 내리면 토양 내에 저류되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 경우 산림지대에서의 직접 유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하류에서의 홍수 유량은 감소됩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산림을 벌채하면 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적 관점에서 산림에 의한 부가적인 저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홍수는 산림 식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토양 수분이 가득 차 있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림 식생이 있으면 침투능이 증가합니다. 산불이 반복되어 발생하거나 경작 토지를 잘못 관리하여 산림 식생이 제거되면 침투능이 감소되어 홍수 유량이 증가합니다. 침투능은 인목 제거 후 토양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산림 식생의 유무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며 홍수 유량을 감소시키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산림 지역에서도 강우가 연속적으로 많이 내리면 직접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산림 식생은 자연적인 수질을 보존하고 침식과 침전물을 감소시켜 현지와 하류의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 경감되기도 합니다. 토지 이용에 따른 직접 유출량, 홍수 유량의 변화는 토심, 토성 등의 토양 특성에 의한 것보다는 작습니다. 산림 작업 체계에 의하여 홍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나 임도 계획이 잘못되거나 수로망이 잘못되면 홍수 피해가 심해집니다. 환경보존론자나 임업인은 산림이 홍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으나 극단적으로 큰 홍수에는 토지 이용이나 산림 식생 조건의 영향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론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사방공학이란 산림공학, 광일문화사의 산림공학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9번 최대 홍수량 산정법입니다. 72의 3교시에서 산지소구역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78의 4교시에서 약의 설계시 유량 계산 방법, 87의 1교시에서 사방의 방수로 단면 산정 시 고려사항과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유량 산정 방법,
92의 1교시에서 유랑 산정 방법의 종류, 108의 1교시에서 유랑 산정법 중에서 최대 홍수 유랑 산정법, 그리고 135의 1교시에서 홍수의 흔적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유령 계산에 의의 설계 홍수랑 산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약의 사방에서 도로의 단면적이나 댐에서 방수로의 크기 등을 결정하려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최고 수위대의 최대 유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수량 계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정도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계산 공식으로 함이 좋습니다. 최대 홍수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시유량법, 람버베르기식, 그리고 비유량법, 합리식법, 홍수의 흔적법, 가정 최대 유량 조건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시유량법은 최대 시유량에 의해서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유량은 일반적으로 사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서 관측된 시유량과 유역면적에 의하여 초당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식에서 보면 최대 홍수량은 유출개수에다가, 보통 유출개수는 황폐지는 0.8, 소면적에서는 1.0으로 합니다. 여기서 알파 유역면적에다가 최대 시유량을 해서 산출하면서 0.002778 곱하기 유출개수 K에다가 유역면적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최대 시유량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 식은 최대 시간량과 집수 구역 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1시간 후에 계획 시점에 있어서 최고 수위에 달한다고 보고 만든 공식이므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근사값을 줍니다. 유량은 유수 단면적의 평균 유속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유량 Q는 유수 단면적 A와 평균 유속 V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유속 V는 매닝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속은 식에서 R은 경심이고 I는 평면 기울기이며 N은 조로의 조도개수입니다. 비유량법은 규모가 작은 사방댐에서 비유량법에 의해 홍수 유량을 수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무량이나 유량에 대한 관측 자료가 적고 첨도 유량, 피크 유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곳에 비유량에 의한 추정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식에서 Q는 A 유역면적 곱하기 비유량 유역 1kg제곱미터당의 최대 홍수유량입니다. 단위는 입방이고 입방 초 그 다음에 킬로미터 제곱입니다.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유역면적 A는 황폐계류에서 비유량을 보면 1에서 10km 평방킬로미터일 때는 비유량은 25고 11에서 20일 경우에는 비유량은 20입니다. 그리고 21에서 40의 유역면적일 경우에는 15이고 41에서 60은 12, 61에서 80은 10, 81에서 100은 비유량이 8 초당 입방입니다. 다음 합리식법은 강우 강도로부터 유역의 홍수 유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합리식은 강우 강도로부터 유역의 홍수 유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사방댐의 설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강우가 불투수면에 계속하여 내리면 유출은 점차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강우 강도와 같아지게 되며,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강우가 유역의 강우 강도의 유역면적과 유출개수를 곱한 것과 일치하는 유량으로 물이 유역의 출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으로부터 유역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를 유달시간 Tc 혹은 도달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홍수량 혹은
첨대 유량은 주어진 강우 강도와 유형 면적의 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유역에서는 침투 등에 의한 강우 손실이 발생하므로 감소 개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역 출구까지 최대 홍수량 Q는 0.002778 곱하기 C 유출 개수 0.05부터 0.7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최대 시우랑 지속 시간이 TC인 강우 강도입니다. 그리고 A는 유형 면적 헥타르를 적용합니다. 다음 홍수의 흔적법은 우선 홍수 직후 개 안에 쓰레기가 걸려 있는 상태나 지피의 상처 등과 같은 홍수의 흔적에 의해 홍수위를 추정하거나 최고 수위 흔적표나 최고 수위계를 이용하여 홍수위를 시측합니다. 이어서 유로 횡단면을 측량하여 유적을 구한 후 홍수류의 수면 물매와 경심을 파악하고 매닝식 등의 평균 유속 공식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합니다. 골마기 및 유로공 등의 개강봉 시공지는 횡단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의 적용 장소로 이용되고 합니다. 매닝 공식은 여기서 V는 평균 유속이고 조도 개수, N은 조도 개수이고 조도 개수 n분의 1은 경심의 3분의 2, R은 경심, 윤심 또는 평균 수리심이라고 합니다. I는 수면 구배, 동수 구배라고 합니다. 헥타르당 가정 최대 유량 조건표에 의한 방법은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대 시유량 H와 유출 개수 F를 결정 후 헥타르당 가정 최대 유량 조건표에 의하여 얻어진 1헥타르당 가정 최대 유량을 집수구역 면적 헥타르와 곱하여 집수구역에 대한 가정 최대 무량을 얻습니다. 대면적의 집수구역 내에서 유출 개수가 서로 부분적으로 다를 경우 그 전문 면적에 대한 비율 %를 구하여 각각의 유출 개수를 곱하여 직계한 값을 100으로 나누어 그 대면적 전체에 대한 유출 개수로 사용합니다. 보시는 표는 헥타르당 가정 최대 유량 조건표로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대 시유량과 유출 개수를 먼저 결정합니다. 만일 최대 시유량이 85이고 유출 개수가 0.414일 경우에는 여기에 0.0944에다가 그 1헥타르당 가정 최대 유출량인 0.0944에다가 집수구역 면적을 30헥타르면 30헥타르를 곱해서 가정 최대 유량을 얻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각국이 표준교재 8권 341쪽과 신고사방공학 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0번 산림의 녹색댐의 정의와 기능입니다. 90회 1교시에서 녹색댐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130회 1교시에서 산림의 녹색댐 기능과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댐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림이 인공댐과 같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으로 산림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녹색댐의 기능은 산림이 빗물을 담는 자연의 큰 그릇으로서 산림의 수원 함량 기능을 의미하며 이러한 산림의 수원 함량 기능은 넓은 의미로 보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홍수 조절 기능은 강우시 홍수량을 경감하는 기능이고, 갈수 완화 기능은 갈수기에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며, 수질 정화 기능은 수질을 깨끗이 정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림에서는 산림의 수질 정화 기능으로 질소, 인과 pH의 정화 기능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질소고 인, pH인데 강수의 눈비가 14.3, 0.45, 질소가 14.3, 인이 0.45, pH가 4.6인 상태에 내리면 여과된 맑은 물일 경우에는 질소가 1.7, 인이 0.2, 그 다음에 pH가 6.7입니다.
근데 여과되지 않는 헐벗은 산일 경우에는 질소가 12.9, 인이 0.27, pH가 5.3으로 상대적으로 또 여과된 맑은 물이 흐르는 녹색댐의 기능이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홍수 조절 기능과 갈수 완화 기능을 살펴보면 잇목은 입을 통해 증산작용을 하면서 토양수분을 소실합니다. 강수량의 15에서 20%입니다. 산림토양은 투수성이 높은 유기물층 L, F, H층이 발달하여 스펀지와 같은 공극이 발달하여 물을 잘 머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이 토양 속에 빗물을 머금었다가 지하수를 통하여 서서히 흘러보냅니다. 유기물층은 경작지 토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림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층입니다. 수질 정화 기능은 산림 생태계 통과 시 질소, 인 등의 농도가 낮아지며 산성비는 중성화됩니다. 그림에서는 부지별 수온 함량 비교로 녹색댐인 산림에서는 250이고 초지는 170, 경작지는 50, 낮지는 10입니다. 이거는 시간당 미리미리입니다. 수량입니다. 산림은 강수를 흡수 저장하는 기능으로 녹색댐은 헐벗은 산보다 물을 25배나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녹색댐의 기능 증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 관리 방법의 개선으로 간벌 및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갈수 시기 광합성이나 호흡작용한 증발과 증산량을 억제합니다. 다음 복층림의 조성으로 개벌 시 표층 토양의 파괴나 유실 방지와 단위 면적당 낙엽과 뿌리 증가로 토양 공급이 발달로 물 저장량 증가와 식물 뿌리에 흡수되는 질소, 산화물량이 증가되어 수질 정화 기능을 제고합니다. 수종갱시는 수종갱시 방법으로 침엽수, 활엽수 토양 침상 감소 및 단립 구조의 발달로 물 저장량을 향상시킵니다. 헥타르당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활엽수림이 침엽수림보다 1.2배, 사방지에서의 2.3배입니다. 벌기 및 벌채 방법으로 장량림일수록 근계가 확장되어 저장 기능이 높고 지면 집재에서 가선 집재로 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녹색댐 기능 증진 방안으로 다음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관리로 상류부에서 천연 활엽수림을 장벌기 시업으로 하며 중하류부에서는 침엽수 인공림을 대하여 집약적인 감물과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숲가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리고 수원 함양 보안림의 확대 및 관리입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산업용 저수지의 일종 수원 함양림에서 유역을 단위로 하는 대면적의 보안림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숲과 물 그리고 문화 수문출판사의 2003년에 발행된 책 도서의 2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의 녹색댐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192억 8천 톤의 수량을 저류하여 유효 저수량이 19억 톤인 소양강댐 10개의 건설효과에 해당하는 물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자연 정수기 역할을 하여 산림을 통과하는 계류수의 수질은 보통 1급수에 해당합니다. 산림이 갖고 있는 공기적 기능을 계량화하면 2008년 기준으로 총 평가액 73조 원 중에서 수원 함량 기능이 18조 원으로 25.3%, 산림 정수 기능이 6조로 8.5%,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수원 함량 기능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이 종합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단일 기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산림의 수원 함량 기능을 평가 규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즉 강수의 위치에 관계하는 인자, 식생, 강우 형태, 시간적 변화, 그리고 지형 인자, 수계의 형상과
유형 내의 사면불매, 그리고 기반 지질의 성질, 토지의 이용 형태가 많다는 점과 산림 전체 지상부와 지하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증발량과 증산량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의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 중에서 한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해석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의 기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